전 세계 언어 중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찾아왔습니다. 하버드대 언어학과 교수의 놀라운 한마디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1년차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지만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감정이 복잡합니다. 어린 적 캐나다로 이민가 10년간 자랐고 김치녀, 못생긴 동양인이란 말을 들으며 제 뿌리를 숨기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며 발표 중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대학에서도 아시아인은 암기만 잘한다는 말을 들었고 한 교수가 한국어는 비논리적 구조라고 주장했을 때 반박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박사과정에선 한국어가 아닌 게르만어를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인생이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 언어학자 휘트먼 교수의 특별 세미나에서 그가 선언했습니다. 제가 30년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한글, 즉 한국어의 문자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고 영국 출신 엘리자가 반박했습니다. 단 한국가에서만 쓰이는 문자가 세계 최고라니요? 휘트먼 교수는 문자의 가치는 사용 범위가 아니라 설계와 기능에 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교수님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윤 씨, 한국계 학생으로서 특별한 관점을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군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워했던 제 정체성을 당당히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하버드의 강의실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해야 하는 임무가 제게 주어진 것입니다. 휘트먼 교수의 도전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언어학과 특별실험실이 이 연구를 위해 개방되었어요. 저와 다른 박사과정 학생들은 매일 이곳에 모여 연구했습니다. 엘리자는 옥스퍼드 출신답게 체계적인 접근법으로 세계 주요 문자들을 분석했죠. 그녀의 작업대는 라틴 알파벳, 한자, 아랍 문자, 산스크리트 등의 자료로 가득했습니다. 지윤, 이리 와봐요. 내가 발견한 게 있어요. 저는 엘리자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한글이 AI 문자 인식률 테스트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실험실 문이 열리며 민호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지윤, 큰일 났어. 우리 프로젝트 데이터가 다 사라졌어. 심장이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6개월간 수집한 데이터, 밤새 분석한 결과, 곧 있을 학회 발표 자료. 모든 것이 사라졌다니. 실험실을 나와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벽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지만 패닉 상태가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지윤아, 잘 지내니? 무슨 일 있어? 엄마, 제 연구 데이터가 다 날아갔어요. 다음 주 학회 발표인데. 아이고. 근데 너 지난번에 내게 보낸 이메일은 어때? 거기 중간 분석 결과 있지 않았니?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어머니께 보낸 이메일에 중간 데이터가 있었어요. 통화 후 민호와 함께 이메일의 데이터를 복구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뭐지? 엘리자가 제 데이터를 보며 물었어요. 한글로 된 언어 분석 모델이 다른 문자보다 효율적이네. 맞아요.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논문을 다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휘트먼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서버 사고에 대해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오히려 좋은 발견을 했습니다. 한글이 언어 처리 알고리즘에도 최적화되어 있다는 증거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한글의 디지털 최적화는 인정해요. 하지만 문화적 깊이는 어떨까요? 한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민주적인 문자예요. 백성들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들어졌죠. 휘트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윤 씨, 한글의 문화적 깊이에 대해 다음 세미나에서 발표해 주시겠어요? 이제 저는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도전을 통해 제가 오랫동안 부정했던 제 뿌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데이터 위기를 넘긴 지 며칠 후, 저는 언어학과 도서관에서 한글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책장 사이를 돌아다니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 여기서 뭐해? 고개를 들어보니 엘리자였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다음 세미나 발표 준비 중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엘리자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어요. 체로키 부족문화 보존센터에서 답장이 왔어. 내가 그들의 문자 부활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었거든. 그녀가 책을 펼치자 낯선 문자들이 보였습니다. 이게 체로키 문자야. 세콰야라는 문맹인이 12년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86개의 음절 문자지.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저는 물었어요. 체로키 부족은 불과 3년 만에 거의 100% 문해율을 달성했어. 전 세계 문자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었지. 엘리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원어민이 200명도 안 돼. 왜 그렇게 된 거죠? 미국 정부가 원주민 아이들을 강제로 기숙학교에 보내 영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했어. 자신의 언어나 문자를 사용하면 체벌을 받았지. 문화적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 있어.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한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자가 외부 세력에 의해 소멸되어 가고 있다니. 근데 지금은요? 저는 물었어요. 체로키 부족은 문자 부활을 위해 노력해왔어. 그런데 오늘 소식을 받았어. 연방정부가 원주민 언어 보존 프로그램 예산을 전면 삭감했대. 교육센터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에게도 지원을 요청했지만 비즈니스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별 관심이 없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 창제 이야기 중 하나인데 그냥 사라지게 놔두는 거야. 저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체로키 문자의 운명이 제게 너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한글을 멀리했어요. 캐나다에 이민 가서 영어가 더 편해지자 한글로 생각하는 것조차 거부했어요. 제 정체성을 부정했던 거죠. 손이 떨렸어요. 지금 체로키 문자의 모습이 미래의 한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린 시절 받았던 모욕, 숨기려 했던 제 뿌리, 잊으려 했던 제 언어.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한글은 괜찮을 거야. 엘리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한국은 강대국이고 전 세계에 문화적 영향력이 있잖아. 하지만 제 마음속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래요. 하지만 누가 미래를 알겠어요? 언젠가 한글도 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이 될지. 나는 한글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캐나다에서 자라는 한국계 아이들, 그들도 점점 체로키처럼 될까요? 도서관 구석에 앉아 저는 깨달음의 심연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민족의 혼이었고 정체성의 근원이었습니다. 체로키 민족이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제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글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영혼으로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번호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는 어머니였어요. 제 목소리에 떨림을 느끼셨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지윤아,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안 좋구나. 아니에요, 그냥. 연구 때문에 좀 힘들어서요. 알았어. 그럼 이 소식이 널 기쁘게 할 것 같구나. 사촌 준호가 내일 하버드에 갈 거래. 국제인공지능 컨퍼런스 발표 때문에 보스턴에 가는 길이라던데 널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준호 오빠는 제가 어렸을 때 캐나다로 이민 가기 전까지 가장 친했던 사촌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통화를 마치고 엘리자와 함께 도서관을 나왔어요.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휘트먼 교수님의 연구실 앞을 지나갔는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윤 씨, 잠깐 들어오세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교수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한국의 사진들입니다. 엘리자에게서 체로키 문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허름한 초가집 안에 모여 앉은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 앞에는 한글로 쓰인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비밀 한글 학교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점령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 사용이 금지되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연구실에서 세미나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제가 기억하는 조그마한 촌스러운 사촌 오빠가 아니었어요. 180cm가 넘는 키에 완벽한 슈트 차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몇몇 외국인들이 공손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윤아, 오랜만이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의 발음에는 한국 억양이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 오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 나야. 미안, 이분들은 내 연구팀이야. 오, 이건. 준호 오빠가 제 책상 위에 발표 자료를 보더니 눈을 빛냈어요. 한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구나. 네. 체로키 문자와 비교 연구 중이에요. 흥미롭네. 나도 최근 AI 언어 모델 연구에서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딥러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어. 우리 논문이 네이처에 실렸는데 혹시 읽어볼래? 그가 태블릿을 건네주었어요. 네이처 표지에 그의 사진과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글 기반 언어 모델의 혁신적 효율성이었어요. 그날 저녁 보스턴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준호 오빠와 그의 연구팀, 그리고 제가 초대한 엘리자와 함께 식사했습니다. 오빠는 유창한 영어와 프랑스어를 오가며 세계 각국의 동료들과 대화했어요. 놀라워요. 엘리자가 제게 속삭였어요. 당신 사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 오빠가 제게 말했어요. 지윤아, 다음 달에 서울에서 국제언어학 컨퍼런스가 열려. 내가 내 이름을 추천했는데 초청장이 곧 갈 거야. 한국에 오는 게 어떨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버드 인공지능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준호 오빠의 발표는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AI 언어 처리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엘리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지윤, 내가 틀렸어. 한글은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야. 그건 미래를 여는 열쇠야.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래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가볼까 해요. 저는 결심했어요. 한글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려면 그 뿌리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엘리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나도 갈 수 있을까? 체로키 문자 연구를 위해서도 한국의 사례를 직접 보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가슴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외면했던 제 뿌리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버드 언어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학교를 방문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엘리자도 함께였죠. 우와, 이건 정말 놀라워요. 엘리자가 공항 입국장의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경험하며 감탄했어요. 디스플레이의 안면 인식 중 지문 확인 완료, 입국 승인이라는 한글 메시지가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어요. 열차 내부의 모든 좌석에는 무선 충전 가능 표시가 한글로 새겨져 있었고 열차 안내 디스플레이에는 초고속 5G 인터넷 제공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신기해요. 엘리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인터넷이 믿을 수 없이 빠르네요. 서울대학교 근처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문을 열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인공지능 바리스타라고 한글로 적힌 로봇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말하면 로봇이 정확히 알아듣고 음료를 만들었어요. 이 로봇은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시스템이에요. 한국어 음성 인식이 정말 뛰어나서 어떤 말투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문한 커피가 나왔을 때 엘리자는 더 놀랐어요. 커피 위에 한글로 엘리자 환영합니다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교수님이 특별한 시연을 보여주셨죠. 세종 AI 번역기라고 한글로 적힌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학과에서 개발한 기술이에요. 한글의 특성을 활용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죠. 교수님이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컴퓨터 화면에는 즉시 여러 언어로 번역된 문장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건 이 AI가 한글의 구조적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 자체의 논리적 구성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엘리자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어요. 그럼 한글이 다른 언어보다 AI 시대에 더 적합하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문자가 21세기 첨단 기술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니 놀랍지 않나요? 오후에는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은 디지털 펜으로 한글을 쓰고 있었고, 그 글씨가 즉시 디지털화되어 교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표시되었어요. 한 학생이 자신의 태블릿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저희가 만든 앱이에요. 라고 말하며 보여준 것은 한글 놀이터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들이 귀여운 캐릭터로 변하고 이들이 모여 단어를 형성했어요. 한국의 코딩 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요. 한글의 조합 원리가 프로그래밍 논리와 유사해서 아이들이 코딩을 더 쉽게 이해해요. 그날 저녁 인사동에서 한글 캘리그래피 체험을 했어요. 전통 붓으로 아름다움이라는 한글을 쓴 다음 그 글씨를 스캔하자 3D 프린터가 그 글씨 모양 그대로의 도자기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엘리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기술과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체군요. 문자와 기술이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버드에서 한글의 기술적 우수성을 연구했지만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한글이 첨단 기술과 융합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서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혁신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제 하버드 논문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서울에서의 경험들이 너무나 풍부해서 오히려 더 많은 자료와 통찰력을 얻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서울대 언어학과 김 교수님이 제안하셨어요. 두 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한글의 또 다른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는 호기심에 김 교수님을 따라 지역주민센터로 향했어요. 입구에는 한글 배움터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는 노인분들을 위한 한글 교실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는 곳이죠. 교실에는 약 20명 정도의 70-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어요. 그분들은 진지하게 공책에 한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오늘 쓰신 문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선생님이 요청하셨어요. 앞줄에 앉아 계신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네.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나는 손자 민수가 자랑스럽습니다. 민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수업 후 엘리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박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3년 됐어요. 내가 77살에 시작했지.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눈빛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글을 알게 된 건 내가 사람 대접 받게 된 거요. 할머니는 문맹이었을 때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병원에서 약 먹는 방법을 읽지 못해 고생했던 일, 버스 번호를 몰라 길을 잃었던 경험, 계약서를 읽지 못해 사기를 당했던 서러운 기억들이었죠. 근데 이제 내가 직접 읽고 쓸 수 있어. 아무한테도 부탁 안 해도 돼. 내 손주한테 편지도 쓰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 버스 번호도 읽고 약 먹는 법도 알아. 이게 다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엘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가장 감동적인 건 어르신들에게까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교실을 나오면서 엘리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 나 이제 체로키 문자 보존 프로젝트에 대한 해결책이 떠올랐어. 한국에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처럼 모든 세대를 위한 문자 교육 시스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그리고 무엇보다 문자가 주는 자존감과 정체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야. 이건 단순한 문화 보존이 아니라 인간 존엄성의 문제라는 점을 미 정부에 강조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저희는 한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엘리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과 훈민정음 해례본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 15세기에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를 만들다니. 그녀가 감탄했어요. 세종대왕은 정말 천재였어.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을 때 하버드에서 온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제 논문 초안을 읽은 휘트먼 교수님이 극찬의 메시지를 보내셨죠. 지윤 씨, 한글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당신의 연구는 우리 학과 역사상 가장 뛰어난 박사 논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글이 주는 인간적 존엄성과 정체성에 대한 통찰이 탁월합니다.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한국에서의 이 여정이 제 논문뿐만 아니라 엘리자의 체로키 문자 보존 프로젝트에도 결정적인 해결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오랫동안 부정했던 제 뿌리를 마침내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죠. 서울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뒤로하고 저희는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엘리자는 계속해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발표 자료를 완전히 새로 만들고 있어. 한국에서 본 것들이 내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 하버드에 도착한 첫날, 저는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이자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김민우 교수가 미국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저희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김 총장은 한글과 인공지능의 융합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로 노벨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분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희 언어학과의 큰 세미나실은 김민우 총장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앞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김 총장이 강연을 시작했어요. 한글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신과 철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정한, 흥, 끈기와 같은 한국 특유의 정서적 개념들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눔의 철학이 담긴 창조물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식을 모든 사람과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김 총장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면서도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을 강조했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동양 철학의 천지인 사상이 반영된 것이죠. 우주와 인간의 조화, 자연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한국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김 총장은 엘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자 씨, 한글과 체로키 문자의 비교 연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세계 문자와 문화 정체성 국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발표자로 참여해 주시겠어요? 엘리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영광입니다, 총장님.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엘리자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구입한 한글 캘리그래피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글로벌 시대의 문자 체계 효율성과 문화적 가치입니다. 그녀는 분석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한글이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상위에 위치했습니다. 이 데이터만 보면 한글이 객관적으로 세계 최고의 문자 체계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민우 총장님의 말씀처럼 문자는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철학과 가치관이 담긴 문화적 상징이죠. 그녀는 서울에서의 경험, 특히 할머니의 이야기와 김 총장의 강연에서 얻은 통찰을 공유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문자는 효율성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글은 혼입니다. 그리고 그 혼은 기술과 문화, 과거와 미래,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저는 김 총장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지윤 씨, 저는 당신에게서 특별한 것을 봅니다. 당신은 두 문화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버드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면 서울대학교에서 포스트닥 과정을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우리는 한글과 세계 문자를 연구하는 국제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의 제안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제 정체성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닌 특별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엘리자와 저는 다음 달 서울 심포지엄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 발전을 깊이 탐구하기로 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스크린에 한글로 표시된 예약 확인 메시지를 보니 이제 그 문자들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깊은 철학과 역사 그리고 제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살아있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한글은 정말 혼이었고 이제 저는 그 혼과 제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한 학기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서울 심포지엄까지는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캠퍼스에는 이미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야드의 나무들은 연두빛 새싹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따스한 햇살 속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도서관 근처 벤치에 앉아 엘리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한국어 스터디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거든요. 저희의 연구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난 이후 엘리자는 놀라운 열정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지윤. 엘리자가 상기된 얼굴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한국어 발음은 날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안녕, 엘리자.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우고 싶어? 저는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오늘은 일기 쓰는 법을 알려줘. 그녀가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에는 엘리자의 한글 일기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 갑자기 일기를 쓰고 싶은 이유가 뭐야? 글쎄, 한글은 뭔가 특별해. 영어로 쓸 때와는 다른 느낌이야. 마치 다른 나를 발견하는 것 같아. 저는 엘리자에게 일기에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엘리자와 나누었어요. 알아? 나 이제 확실히 결정했어. 박사학위 후에 서울대학교 김 총장님이 제안하신 포스트닥을 할 거야. 한국에서 국제언어학 연구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엘리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지윤, 그거 정말 멋진 계획이다. 너는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거야. 맞아. 예전에는 내 정체성이 약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나만의 특별한 강점이라는 걸 알아. 어느 날 그녀의 연구실을 지나가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엘리자는 책상에 앉아 한글 서예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자, 서예까지 배우고 있어?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지윤, 들어와. 응, 유튜브로 독학 중이야. 한글의 선과 형태를 몸으로 느끼고 싶었거든. 학기가 끝나가던 어느 날 휘트먼 교수님이 저희를 연구실로 불렀어요. 이제 곧 학년이 끝나고 저는 논문 작업에 집중하게 될 테고 엘리자는 체로키 문자 보존 프로젝트를 위해 오클라호마로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두 분의 연구가 우리 학과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어요.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문자 그 이상입니다. 저는 그것과 싸운 것이 아니라 배운 겁니다.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민족의 정체성이자 역사의 증인이자 문화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이나마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엘리자와 함께 찰스 강변을 산책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분명한 미래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울의 세계 문자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꿈이야. 한글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세계의 다양한 문자들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중심지를 만들고 싶어. 엘리자는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그거 정말 멋진 비전이야, 지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체로키 문자로, 너는 한글로. 그리고 나는 한국과 미국, 동양과 서양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고 싶어.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다음 날 엘리자가 오클라호마로 떠나기 전
저는 그녀에게 한글로 만든 장식품을 선물했어요. 이건 내가 한글과 맺은 특별한 인연을 기억하라고. 제가 말했어요. 엘리자는 그것을 소중히 받아들였어요. 고마워, 지훈. 이건 항상 내 곁에 둘게. 그녀는 가방에서 한글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한글 필체로 쓰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고 나도 그 일부가 되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제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제가 작성 중인 한미 문자 문화 교류 프로그램 계획서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글과 함께 세계를 연결하는 여정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민족의 숨결이자 기술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 미래의 유산이었습니다. 세종이 만들고 백성이 지켰으며 이제는 세계가 배우는 문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답다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